불이 억만장자 상속인을 찾아 고아원을 방문했다가 죽은 아들과 똑같이 생긴 청년을 만나다 강력한 한국 사업가 김정우는 아내 이지연과 8살 난아들 민준과 함께 사업 만찬에서 돌아오는 중이었다. 서울에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어 도로의 시야를 방해했다. 정우는 자신이 지고 있는 책임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옆자리에 앉은 지연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뒷좌석에서는 민준이 하루 종일 놀고 웃은 끝에 지쳐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갑자기 트럭 한 대가 그들의 차선을 침범하며 나타났다. 정우는 피하려 했지만 젖은 도로 위에서 차가 미끄러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구겨지는 금속 소리와 지연의 절망적인 비명소리였다. 전구가 3일 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지연이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고 민준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국은 며칠 동안 사고 현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상실감에 휩싸이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정우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저택에 틀어박혀 지내며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다. 동생 김민석조차도 비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사고 몇 주 후 정우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다. 사고로 입은 부상 때문에 그는 불임이 되었다. 다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그때 정우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운명이 그의 가족을 앗아갔다면 그는 남은 생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바치기로 했다. 그는 자선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가장 가난한 지역사회에 학교와 병원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했다. 정구는 상속인을 갈망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과 타인을 돕고자 하는 열정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 그래서 그는 그 공허함을 채워줄 아이를 찾기 위해 고아원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정우는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놀라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비극적인 사고로부터 15년이 지났다. 이제 55세가 된 김정우는 한국 전역에서 존경받고 존경받는 자선가가 되었다. 한때 칠흑같이 검었던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은빛 가닥이 섞여 지혜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가 설립한 자선 프로젝트 중 하나를 방문할 때마다 결의에 찬 빛을 발했다. 어느 무더운 여름 오후 정우는 서울 외곽의 희망과 생명 고아원에 도착했다. 이번 달 들어 4번째 고아원 방문이었다. 그의 유산을 이어갈 상속인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건물의 복도를 걸어가던 중 무언가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23세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바닥에 앉아 있었고 어린아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가 읽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광경에 정우는 감동을 받아 멈춰서서 지켜보았다. 이준호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갈색 머리에 선함이 넘치는 녹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고 책 속 인물들의 모험을 열정적으로 몸짓을 섞어가며 들려주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정우는 고아원 원장인 박미숙에게 다가갔다. 박미숙은 60세 정도의 여성으로 친절한 미소와 연민이 가득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저 청년은 누구인가요? 전구가 준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물었다. 박미숙은 자랑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아, 저 아이는 준호예요. 15년 전에 이곳에 왔어요. 당시엔 어린아이였죠.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특별한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항상 어린아이들을 돕고 어려움 속에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정우는 준호에게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을 느꼈다. 그의 눈빛,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익숙하고 위안이 되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금은 여기서 일하나요? 전구가 물었다. 네, 김 회장님 18살이 되었을 때 자원봉사자로 남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아침에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이곳에 와서 돕고 있어요.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말하며 받은 것의 일부라도 돌려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박미숙의 말이 정우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 특별한 청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전구가 말했다. 박미숙이 고개를 끄덕이고 준호를 불렀다.
준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낡은 바지에 손을 닦았다. 준호야, 이분은 김정우 회장님이셔. 오늘 우리를 방문하신 중요한 사업가이자 자선가시란다. 준호는 손을 내밀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회장님과 지역 사회를 위해 하시는 일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그들의 손이 맞잡히자 정우는 전율을 느꼈다. 지연의 눈과 너무나도 닮은 준호의 녹색 눈동자가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광은 나의 것이네 준호군. 전구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자네의 이곳에 대한 헌신에 대해 들었네.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토록 헌신적인 모습을 보니 감탄스럽군. 준호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제가 받은 것의 일부라도 돌려드리려 할 뿐입니다. 회장님, 이곳은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저에게 집을 주었으니까요. 정우는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민준이 살아남았다면 그도 이런 고귀한 정신을 가졌을까? 그 생각에 그의 목이 메었다. 준호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군. 잠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겠나? 전구가 자신도 놀라며 물었다. 준호는 박미숙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김 회장님 영광입니다. 그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눌 장소를 찾아 걸어가는 동안 둘 다 이 간단한 대화가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한때 그들을 갈라놓았던 운명이 이제는 조용히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 작용하고 있었다. 정구와 준호가 대화를 나누면서 사업가는 이 젊은이에 대해 점점 더 흥미를 느꼈다. 그의 말하는 방식, 제스처에서 이상하게 친숙한 무언가가 있었다. 준호는 고아원에서의 삶, 그의 학업, 그리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럼 내 친생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건가? 전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네, 김 회장님, 제가 아는 건 이곳 근처에서 부상을 입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뿐입니다. 몇몇 타박상이 있었고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의사들은 아마도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사고라고? 어떤 사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들은 바로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았대요. 그와 일치하는 상처와 멍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알려진 게 없어요. 아무도 절 찾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제 집이 되었죠. 정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날짜가 일치했다. 준호의 나이 사고 혹시 가능할까? 이 청년이 그의 아들 민준일 수 있을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정우는 더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준호 군, 내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네 과거를 조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어쩌면 내 가족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준호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김 회장님? 하지만 왜요? 정우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내 이야기가 나를 감동시켰다고 하자. 그리고 어쩌면 네가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전구가 모르는 사실은 준호의 과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다. 정우의 동생 김민석은 상황을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민석은 항상 형의 성공과 재산을 부러워했다. 전구가 상속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가문의 재산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정우의 행보를 따라다녔다. 그날 밤 전구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고아원을 방문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어. 혹시 상속인을 찾고 있나? 민석이 겉보기에 무심한 톤으로 물었다. 정우는 늘 동생을 조심스럽게 대했기에 애매모호하게 대답했다. 그저 돕고 싶을 뿐이야. 민석아, 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잖아. 물론이지, 물론. 민석이 말했다. 혹시 입양을 고려해 본 적은 있어? 형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정우는 동생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다. 생각해 볼게. 제안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 정구는 민석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준회에 대한 조사를 더욱 조심스럽게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한편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민석은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15년 전 사고 직후 민준을 납치하려 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정우를 협박하기 위해 아이를 이용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납치 시도를 목격한 간호사가 아이를 구출해 보호하기 위해 고아원으로 데려가면서 틀어졌다. 민석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수년간 준호를 지켜봐왔다. 이제 전구가 그 청년에게 관심을 보이자 민석은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곧이야 사랑하는 형. 그는 혼잣말을 했다.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땐 이미 늦을 거야. 김가의 재산은 내 것이 될 테니까. 민석이 모르는 것은 그의 계획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었다. 더 큰 비밀이 밝혀질 참이었고 그 비밀은 김가 전체의 운명을 바꿀 것이었다. 다음 며칠간 전구에게는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는 한국 최고의 사설 탐정인 이재훈을 고용해 준호의 과거를 조사하게 했다.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정우는 이 청년이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일 가능성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한편 준호는 자신을 둘러싼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고아원에서의 일상을 계속했다 하지만 뭔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김 회장이 더 자주 방문하며 준호가 이해할 수 없는 열망과 희망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준호가 고아원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길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김민석이었지만 준호는 그를 알지 못했다.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을 느끼며 준호는 울타리로 다가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석은 거짓된 친절함으로 미소 지었다. 그저 여기서 하는 좋은 일을 감상하고 있었소. 난 김민석이라고 하오, 정우의 동생이지. 자네가 내 형과 친구가 되었다고 들었소. 준호는 여전히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 회장님께서 저에게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선생님도 고아원을 돕는 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지. 민석이 계산된 빛을 띤 눈으로 대답했다. 사실 자네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말이야. 자네에게 흥미로운 제안이 있어.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박미숙의 목소리가 입구에서 들려왔다. 준호야, 김정우 회장님이 너를 만나러 오셨단다. 민석은 속으로 저주를 했다. 다음에 보지. 젊은이 조심하게. 민석이 떠나는 동안 전구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동생이 준호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그를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준호야, 내 동생이 무슨 말을 했니? 전구가 걱정을 감추려 노력하며 물었다. 준호는 정구의 목소리에서 명백한 긴장감에 혼란스러워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저 자신을 소개하고 저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뭔가 제안이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정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동생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의 의도가 거의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준호야, 민석을 조심하길 바란다. 그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준호는 호기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왜 그러시죠? 결국 그분은 회장님의 동생이잖아요. 정우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긴 이야기야, 준호야. 언젠가 들려줄지도 모르지. 지금은 그저 조심하겠다고 약속해주어. 약속드리겠습니다. 준호가 김가를 둘러싼 비밀에 점점 더 호기심을 느끼며 대답했다. 한편 사설 탐정 이재훈은 준호의 과거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다. 그는 오래된 병원 기록을 검토하고 전직 고아원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아무리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느 날 밤 오래된 경찰 기록을 검토하던 중 재훈은 놀라운 발견을 했다. 김가의 사고 날 밤 납치 시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견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한 간호사가 부상당한 아이를 데려가려는 남자로부터 구출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발견에 흥분한 재훈은 서둘러 전구에게 연락했다. 김 회장님,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당장 뵙고 싶습니다. 지난 몇 주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정우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재훈을 만나기로 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정말로 수년 만에 아들을 찾은 것일까? 재훈이 도착해 보고서를 보여주자 정우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이게 확실한가, 재훈 씨? 그 아이가 정말? 100% 확신할 순 없습니다, 회장님.
재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날짜가 일치하고 아이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준호 씨와 일치합니다. 게다가 그 간호사에 대해서도 조사해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미란이고 흥미롭게도 사건 직후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녀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정우는 결의에 차 일어섰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눠야겠어. 재훈 씨 진실을 알아야 해.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재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납치하려 한 남자는 회장님과 매우 닮았다고 합니다. 당시 회장님은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였으니 정우는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다. 민석, 그가 중얼거렸다. 민석이었을 거야. 이 사실은 정구에게 뱃속을 후려치는 것 같은 충격을 주었다. 그의 동생이 민준을 납치하려 했다니 왜?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걸까? 그리고 만약 준호가 정말 민준이라면 전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민석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 재훈 씨, 민석에 대해 계속 조사해 주세요. 지난 15년간 그의 행적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 주세요. 난 강미란 씨와 이야기를 나누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인데 준호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민석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전구가 과거의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더 큰 비밀이 밝혀질 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비밀은 그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15년 전 그 비극적인 밤에 대해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것이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 김정우는 강미란이 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의 심장은 전직 간호사의 소박한 집으로 다가갈 때마다 세게 뛰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진실로 그를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었다. 강미란 60대의 회색 머리에 친절하지만 지친 눈을 가진 여성이 문을 열었다. 전구를 보자 그녀의 얼굴은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다. 강 선생님, 전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15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강미란은 잠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김 회장님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강미란은 전구에게 커피를 건넸고 엄숙한 표정으로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아이 때문에 오신 거겠죠.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강미란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회장님과 가족분들이 실려왔을 때였죠.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회장님은 의식이 없으셨고 부인은 강미라는 말을 잊기를 망설이는 듯했다. 제 아내는 사망했죠. 전구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강미라는 연민과 죄책감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 회장님,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부인께서는 그날 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뭐라고요? 하지만 모두가 지연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강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심각한 상태였죠. 맞아요. 하지만 살아남으셨어요. 그러나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셨죠. 그때 회장님의 동생 민석 씨가 나타났어요. 정우의 머릿속이 이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쓰며 빙글빙글 돌아갔다. 지연이 살아있다고? 민석이 관련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가 간신히 말을 이었다. 민석 씨는 여러분 직후에 도착했어요. 상당히 동요된 상태였죠. 부인이 살아남았다는 걸 알고는 패닉에 빠졌어요.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데려가려는 걸 봤어요. 전구는 분노와 혼란이 내면에서 충돌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은 어떻게 하셨나요? 개입했죠. 강미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이를 데려가게 둘 수 없었어요. 아이를 빼앗아 도망쳤죠. 민석 씨가 쫓아왔지만 따돌릴 수 있었어요. 아이를 병원으로 돌려보내면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희망과 생명 고아원으로 데려갔어요.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다고 말했죠. 준호. 전구가 중얼거렸다. 그 아이가 준호였군요. 내 민준이. 강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 회장님. 하지만 더 있어요. 회장님의 부인 지연 씨는
민석 씨가 가명으로 사립병원으로 옮기게 했어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그 후 병원을 그만뒀어요.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세월 동안 입을 다물었지만 멀리서나마 준호를 지켜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정우는 갑자기 일어섰다. 이 모든 폭로에 압도되어 지연이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어디에요? 어느 병원이죠? 강미라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여기 병원 주소와 그녀를 등록할 때 사용한 가명이 있어요. 김 회장님,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 것이 끔찍한 실수였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아이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다. 그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 동생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연 역시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불꽃. 고맙습니다, 강 선생님.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제 아들을 구해주시고 지금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봐야겠어요. 지연을 찾고 민석과 대면해야 합니다. 전구가 서둘러 강미란의 집을 나서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족을 재회시키고 동생의 배신을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먼저 그는 확인이 필요했다. 그는 직접 눈으로 지연을 봐야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정우는 아내가 있다고 하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가 모르는 것은 민석이 이미 그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고 마지막 수를 두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김가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고 앞으로 몇 시간이 그들이 마침내 재회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의 비밀과 거짓말이 그들을 영원히 갈라놓을지를 결정할 것이었다. 정우는 미친 듯이 지연이 있다는 사립병원을 향해 운전했다. 그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희망, 두려움, 분노, 사랑 모든 것이 그를 삼킬 듯한 소용돌이 속에서 뒤섞였다. 한편 고아원에서 준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민석과의 대화와 전구의 경고는 그에게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감을 남겼다. 그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행동이 그를 곧 닥칠 폭풍의 중심에 서게 할 줄은 몰랐다. 민석은 그의 정보원 중 한 명으로부터 전구가 강미란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상황을 통제하려면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에서 전구는 접수처로 돌진했다. 강미란이 준 정보가 적힌 구겨진 종이를 손에 꼭 쥔 채 환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가 요구했다.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리며 이름이 김미영으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정우의 격렬함에 놀란 접수원은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 정보를 제공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전구가 고집을 부리려는 찰나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그는 내 허가를 받았어요. 정우는 천천히 돌아섰다.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하며 거기 복도에 서 있는 사람은 보행기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눈에는 생기가 가득한 지연이었다. 지연아. 전구가 속삭였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살아있어. 여기 있어. 그는 지연에게 달려가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사랑을 담아 조심스럽게 그러나 힘껏 그녀를 안았다. 지연도 울며 그를 껴안았다. 정우야, 내 사랑.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드디어 여기 왔구나. 부부가 재회하는 동안 준호는 고아원 근처 거리를 멍하니 걷고 있었다. 갑자기 검은색 차 한 대가 그의 옆에 급정거했다. 문이 열리고 김민석이 나왔다. 준호군, 여기서 만나다니 우연이군. 민석이 눈까지 가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와 함께 가주었으면 해. 내게 보여줄 중요한 게 있어. 준호는 정우의 경고를 기억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김 선생님. 하지만 당신과 갈 수 없어요. 당신을 잘 모르잖아요. 민석의 미소가 사라졌다.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젊은이, 넌 선택권이 없어. 준호가 반응할 틈도 없이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나와 그를 붙잡았다. 그가 몸부림치는 것도 소용없이 그들은 준호를 채 밀어 넣었고 차는 급발진하며 사라졌다. 병원으로 돌아가면 정우와 지연은 개인 병실로 옮겨갔다. 눈물과 애정 어린 손길 사이에서
그들은 지난 15년간의 일들을 나누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전구가 물었다. 모두가 네가 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민석이야. 모든 걸 민석이 꾸몄어. 정우야, 그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살인 미수였어. 정우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이야, 지연아? 민석은 회사와 네 재산을 원했어. 네가 너무 영리해서 그의 덫에 걸리지 않을 걸 알았지. 그래서 너와 내 가족을 없애기로 한 거야. 우리가 살아남자. 그는 패닉에 빠졌어. 나를 여기에 데려와 수년간 인위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뜨리고 내게는 내가 죽었다고 믿게 했어. 하지만 넌 깨어났어. 전구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1년 전이야. 의사들도 믿을 수 없어 했지. 하지만 민석이 나를 협박했어. 내게 연락하거나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민준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했어. 민준, 전구가 중얼거렸다. 지연아, 민준이 살아있어. 준호야. 고아원의 그 청년이 방금 알아냈어. 지연의 눈이 기쁨과 공포가 뒤섞인 채 커졌다. 민준이가 살아있다고? 오 하느님, 정우야. 우리 아들을 찾아야 해.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니 민석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거야. 정우는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이재훈의 번호를 급하게 눌렀다. 재훈 씨, 지금 당장 고아원으로 가주세요. 준호가 안전한지 확인해 주세요. 전구가 긴급하게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재훈이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박미숙은 걱정에 쌓여 준호가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곽의 한 폐가에서 민석은 준호를 감금하고 있었다. 의자에 묶인 채 준호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의 납치자를 바라보았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준호가 묶인 줄을 풀려고 애쓰며 물었다. 민석은 초조하게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넌 이해 못하겠지? 넌 모든 것의 열쇠야. 넌 내가 김가의 재산을 차지하는데 유일한 장애물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저 고아일 뿐이에요. 준호가 항변했다. 민석은 쓰게 웃었다. 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한국에서 가장 큰 재산 중 하나의 상속자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니. 넌 김민준이야. 전구와 지연의 아들이라고. 준호는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사실이지. 민석이 계속했다. 그리고 이제 내 소중한 아버지가 진실을 알아내려 하고 있으니 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만 해. 병원에서는 전구가 지연이 퇴원할 준비를 돕고 있었다.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한순간도 더 머물기를 거부했다. 우리 아들이 우리를 필요로 해. 정우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15년 동안 그 아이와 떨어져 있었어. 이제 한순간도 더 잃고 싶지 않아. 그들이 막 나가려던 찰나 이재훈이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김 회장님, 준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민석 씨의 사무실에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사고를 조작하고 김 사모님의 사망을 위조하고 수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들입니다. 정우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배터드 어디 있지? 내 아들을 어디로 데려갔어? 단서가 있습니다. 재훈이 대답했다. 목격자가 검은 차가 준호를 태우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차량을 도시 외곽의 한 폐가까지 추적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구, 지연, 그리고 재훈은 그곳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경찰에도 연락했다. 폐가에서 민석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적인 순간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다. 들어봐, 준호야, 민준아. 그가 청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걸 바로잡을 수 있어. 생각해봐. 네 아버지의 재산으로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 너 같은 아이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고. 그저 나와 협력만 하면 돼. 준호는 경멸의 눈빛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저는 절대로 제 가족에게 그토록 해를 끼친 사람과 협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다. 민석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총을 꺼내 준호를 겨눴다. 미안하다. 꼬마야, 넌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 민석이 반가쇠를 당기려는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전구와 지연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다. 준호야.
지연이 수년 만에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총을 내려, 민서가. 전구가 가족을 보호하듯 앞에 서며 명령했다. 민석은 궁지에 몰린 채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지막 절망적인 행동으로 그는 총을 전구에게 겨눴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형. 넌 항상 부모님의 총애를 받는 성공한 아들이었지. 나한텐 뭐가 남았어? 하지만 그가 반가쇠를 당기기도 전에 준호가 묶인 줄을 풀고 민석에게 몸을 던졌다. 몸싸움 중에 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경찰이 재빨리 민석을 제압했다. 민석을 수갑 채우는 동안 정구와 지연은 준호에게 달려갔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김가 가족이 재회했다. 내 아들아. 지연이 준호를 온 힘을 다해 껴안으며 흐느꼈다. 정우는 둘 다를 팔로 감싸 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우리가 함께 있어. 아무도 우리를 다시 갈라놓지 못할 거야. 준호는 감정과 폭로들에 압도되어 부모에게 매달렸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모든 일어난 일들을 처리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마침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이 민석을 데려가는 동안 김가 가족은 집을 나섰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치유해야 할 상처들이 많고 나눠야 할 이야기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맞서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갔다. 그들의 삶에서 어두운 한 장이 끝나고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가 가족의 극적인 재회 이후 며칠은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아직 받아들이는 중인 준호는 전구와 지연이 그들의 새로 찾은 아들을 위해 따뜻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 저택으로 이사했다. 첫 몇 밤은 힘들었다. 준호는 납치 사건에 대한 악몽에 시달렸고 종종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성 본능을 가진 지연은 아들의 방으로 달려가 그를 위로했다. 여기 있어, 내 사랑. 그녀는 아들을 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안전해. 한편 정우는 자신의 죄책감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 그 모든 세월 동안 동생을 신뢰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모두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준호가 마침내 그를 괴롭히는 의문을 표현했다. 어떻게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전 평생을 고아로 살아왔어요. 김가의 일원이 되는 법을 모르겠어요. 정우는 식기를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민준아. 넌 그저 너 자신이면 돼. 우리는 네가 우리 아들이라는 걸 알기도 전에 고아원에서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를 자랑스럽게 여겼단다. 지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네, 아버지 말씀이 맞아. 내 연민,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바로 너를 김가의 일원으로 만드는 거야. 성씨나 돈이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한 거지. 준호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제가 실망을 안겨드리면 어떡하죠?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전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는 것뿐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점차 준호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고아원에서의 삶, 그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구와 지연은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아들의 강인함과 선함에 감탄했다. 한편 민석에 대한 사건은 진행 중이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그는 곧 살인 미수, 납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정우는 동생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를 상대로 증언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옳은 일이야. 그는 어느 날 밤 지연에게 말했다. 너를 위해, 민준을 위해, 그의 야망으로 위험에 처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야. 재판 당일 김가는 하나가 되어 법정에 나섰다. 준호도 긴장되었지만 결연한 모습으로 증언하기로 했다. 증언대에 오를 차례가 되자 준호는 민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평생 가족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고아원의 사람들 덕분에 사랑과 충성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당신이 하신 일은 자신의 가족을 배신한 것은 제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석은 처음으로 후회의 기색을 보였다. 그는 조카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몇 주간의 증언과 심의 끝에 민석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를 법정 밖으로 데려가는 동안 민석은 마지막으로 전구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형. 그가 중얼거렸다. 정말 미안해. 정우는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삶에 고통스러운 한 장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김가는 함께 치유하고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구와 지연은 준호의 열정에 영감을 받아 고아들과 취약계층 가정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할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지연이 김가 재단 개소식에서 설명했다. 부모 사이에 서 있는 준호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어딘가에 속해 있다고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고아 준호도 상속자 김민준도 아니었다. 그는 둘 다이면서 그 이상이었다. 가족이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포옹하는 동안 전구가 속삭였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는 함께 있어. 지연은 행복의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야. 준호는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느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미래에 맞설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들을 갈라놓았던 비극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그들을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1년이 지났고 김가의 극적인 재회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한때 차갑고 외로웠던 저택은 이제 생기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준호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되 김가의 성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놀랍게도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해 나갔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정우는 아들이 정원에서 설계도와 서류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요일에도 일하나? 전구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아버지 재단의 새 커뮤니티 센터를 위한 완벽한 위치를 찾은 것 같아요. 정우는 아들 옆에 앉아 설계도를 살펴보았다. 유망해 보이는구나. 아침 식사 때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정우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준호의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은 열망에서 시작된 김가재단은 이제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가족 프로젝트가 되었다. 지연이 태블릿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남자, 그녀가 두 사람의 뺨에 입 맞추며 말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로 그렇게 들떠있나요? 준호는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곧 세 사람은 더 많은 어려운 가정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에 빠졌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잠시 후 현재 김가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전 고아원 원장 박미숙이 흥분된 표정으로 식당으로 들어왔다. 죄송합니다만 방해, 그녀가 말했다.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녀는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전구가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다.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눈이 커졌다. 법무부에서 온 거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석의 사건을 재검토했대. 그리고 엄격한 감독해 재활과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기로 했어. 긴장된 침묵이 방을 감쌌다. 지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에 걱정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정우는 계속 읽어 내려갔다. 그의 모범적인 행동과 진정한 후회의 기색을 고려해 전과자 재활 프로그램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했대. 물론 항상 감시해서 그리고 재활 과정의 일환으로 김가 재단의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우리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어.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다. 청년은 잠시 침묵하며 정보를 처리했다. 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한편으로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지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해할 만해. 얘야 민석이 한 일은 끔찍했지만 만약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박미숙이 끼어들었다. 민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정우는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조언을 구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민석이 정말로 후회하고 변하고 싶어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준호는 잠시 더 침묵을 지켰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모순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제가 고아원에서 평생 배운 것은 용서와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걸 믿어왔죠. 제 가족의 일원에게 그것을 거부한다면 위선적일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요. 정우는 아들의 성숙함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럼 민석에게 이 기회를 주는 것에 동의하나요? 가족은 약간의 불안감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민석이 재단의 프로젝트에서 일하되 처음에는 엄격한 감독하에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일하기로 결정했다. 몇 주 후 민석이 김가재단 사무실에 나타나는 날이 왔다. 보호관찰관의 호의를 받으며 그가 들어올 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석은 눈에 띄게 마른 데다 머리에 흰색 가닥이 섞여 있었고 한때 야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은 이제 후회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구, 지연, 준호. 그가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내가 저지른 모든 해악을 표현하기에 부족해. 전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민석아, 쉽지 않을 거야. 네가 파괴한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회복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줄 용의가 있어.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 민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내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몇 달은 모두에게 도전의 시간이었다. 민석은 재단에서 열심히 일했다. 행정 업무부터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까지 다양한 일을 맡았다. 점차 그의 헌신과 진정한 후회의 모습이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준호가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 건설을 감독하고 있을 때 민석이 다가왔다. 준호야.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 하지만 네 설계도를 검토해봤는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보죠. 민석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동안 준호는 그의 제안이 정말로 훌륭하다는 것에 놀랐다. 그들은 그날 오후 내내 함께 일했고 처음으로 준호는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삼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날 밤 가족 식사 시간에 준호는 있었던 일을 공유했다. 민석 삼촌이 정말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오늘 전에 본 적 없는 그의 모습을 봤어요. 전구와 지연은 놀라움과 안도의 눈빛을 교환했다. 치유의 과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가재단은 성장하고 확장되어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민석은 감독 기간을 마치고 팀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지능과 능력을 이기적인 계획 대신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 재단 설립 5주년을 맞아 김가는 대규모 자선 만찬을 개최했다. 전구, 지연, 준호가 무대에 올라 연설을 했다. 5년 전 전구가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났었습니다. 비극과 기만으로 갈라져 있었죠. 오늘 우리는 여기 재회한 가족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재단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모든 분들을 포함한 더 큰 가족의 일원으로 서 있습니다. 지연이 이어 말했다. 우리는 용서와 연민이 가장 깊은 상처조차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가족에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저는 가족이 없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가족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프로그램의 모든 아이들, 우리가 도운 모든 가족들, 그리고 내 한때 우리에게 해를 끼쳤지만 구원의 길을 선택한 이들까지 포함됩니다. 뒤쪽에서 민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에 감사했다. 만찬은 대성공이었다. 재단의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만큼의 기금을 모았다. 하지만 재정적 성공 이상으로 이 행사는 가족의 승리, 용서 그리고 인간의 변화와 성장 능력을 상징했다.
그날 밤 김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내 지연, 모든 역경을 뚫고 되찾은 아들 준호, 그리고 심지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동생 민석까지 그는 운명이 그들에게 준 반전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알아요? 전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이야기가 해피엔딩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이 장난스럽게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오, 정구,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희망과 결의로 빛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 가장 좋은 장이 될 거예요. 차가 밤길을 달려 김가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동안 한때 산산조각 났다가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이 가족의 사랑과 용서, 구원의 이야기가 앞으로 수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는 게 분명해 보였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고 가장 깊은 상처조차 치유할 수 있다는 보편적 진리가 이 가족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